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꽃이 피는 봄이 왔으니 내 마음도 피어나네. 꽃이 지는 봄이 가니 내 마음도 저무네. 선비 이수연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한 젊은 노비가 빨래를 두드리며 시조를 정확한 발음으로 읊고 있었습니다. 저기 빨래하는 계집은 누구인가? 노비가 어찌 시조를 알고 저리 바른 발음으로 읊는단 말인가? 아이고, 누가 있었나이까? 연희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치마 속에 급히 숨겼지요. 그런데 이수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책이더냐? 노비가 글을 읽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빨래 방망이를 들었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수연이 다가가려 하자 연희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치마가 걷어 올라가는 바람에 연희의 허연 허벅지가 드러났지요. 그 바람에 허연 허벅지를 얼떨결에 본 이수연은 발을 헛디뎌 물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망신이로다. 연희는 웃음을 참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제 손을 잡으시지요. 필요 없다. 양반이 어찌 노비의 손을 잡는단 말이냐? 이수연은 체면을 차리려 했으나 일어서다 다시 미끄러져 연희의 빨래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빨래는 다시 하면 되지만 체면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지요. 내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선비 이수연은 겸연쩍은 표정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연은 노비 연희의 말투와 행동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의 비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책들이 보관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아버지 입판서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노비가 어찌 시조를 읽고 저런 말투를 쓴단 말인가? 필시 어디선가 배웠을 터인데.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빨래터에서 만난 연호비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의 시조를 읊는 처녀 노비라니 뭔가 어울리지가 않았지요. 커다란 눈동자 우뚝 선 콧날 미소가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어찌 천한 노비를 자꾸 떠올리는 것이야? 선비 이수연은 책장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숨겨진 칸막이를 발견했지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붉은 비단으로 쌓인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운우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운우지, 구름과 비의 기록이라. 이것이 바로 그 금서란 말인가? 이수연은 주변을 살피고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양반 남자와 천민 여인의 사랑을 그린 춘화가 나타났지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헌데 이 여인의 모습이 빨래터의 그 계집과 어찌 이리 비슷한가? 그는 당황하면서도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 속에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 남자가 천민 여인에게 비단 손수건을 건네는 장면에서 이수연은 가슴이 뛰었지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비단 손수건, 그것이 아직도 내 서랍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은 급히 책을 숨기려다 다른 책들을 우르르 떨어뜨렸지요. 도련님 무슨 소리입니까? 괜찮으십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오지 말거라. 이수연은 재빨리 성리학 책을 집어들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그는 의젓하게 책을 읽는 척했지요. 하지만 책이 거꾸로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 책이 아무래도 도련님께 반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요. 지가 버릇 좀 고쳐드릴갑쇼?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수연은 할아버지의 비단 손수건을 품에 넣고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금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그는 멀리서 연희를 발견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희는 다른 노비들보다 일찍 나와 홀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이수연은 먼발치서 연희를 보았는데 왠지 가슴이 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희가 일어서다 말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연희 곁에 와 있던 이수연이 쓰러지려는 연희를 붙잡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수연의 손이 연희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바람에 둘 다 찌릿한 전율이 느껴졌지요. 괜찮은 것이냐? 네,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도련님, 어찌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비단 손수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련님 손수건이 아닙니까? 아, 이런 내가 손수건을 떨어뜨렸구나. 그것은 내가 쓰거라 더러워졌으니 내게는 필요 없다. 도련님, 이런 귀한 것을 노비에게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비단이 아닙니까? 이수연은 잠시 뭔가를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 할아버지께서 내 할머니에게 주신 것이란다. 연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할머니라니요?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가 서로 하는 사이였다더구나. 그 말에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호호, 도련님 거짓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서툴구려.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연희가 비단 손수건을 주어 소매 속에 감추자 이수연은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 오늘따라 날씨가 덥구나. 도련님은 몸에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 날씨에 덥다는 것을 보니. 이수연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란다. 이수연은 서둘러 빨래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당으로 곧장 걸어갔지요. 오후가 되어 서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수연은 담 모퉁이를 돌다 빗속에서 연희를 만났지요. 갑작스러운 봄비에 연희의 옷이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그녀는 품에 책을 꼭 안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치 복숭아꽃이 빗물에 젖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연희의 모습을 보고 이수연은 가슴이 또 설레었지요. 어딜 다녀오는 것이냐? 아이고,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들이 젖으면 큰일 나니까요. 연희, 그 책들은 무슨 책이냐? 도련님, 이것은 그저 부엌에서 쓰는 장부일 뿐이옵니다. 장부라고? 그런데 어찌 그리 소중히 품에 안고 있느냐? 연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희가 계속 비를 맞고 있자 이수연이 우산을 들고 다가갔지요. 일단 이리 오너라. 비를 피하자꾸나. 안 됩니다, 도련님. 노비가 어찌 양반 도련님과 한 우산 아래 있겠습니까? 비에 젖은 종이는 글씨를 읽고 젖은 사람은 체면을 잃는다지요. 이수연은 놀라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인용한 구절은 유명한 시구였지요. 내가 어찌 그 구절을 알고 있느냐? 그저 어디선가 들었나 봅니다. 이수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비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에는 없었지요. 그는 용기를 내어 연희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내 품에 책이 젖는 것보다 내 몸이 젖는 게 낫겠다. 도련님, 이러하오시면 이 비를 피하는 것보다 내 눈에 잠겨있는 슬픔의 빗줄기를 막아주고 싶다. 연희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도련님, 글 공부만큼 마음씨도 고우시네요. 내가 품은 그 책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이것은 그저 시집입니다. 몰래 보고 있었지요. 노비가 어찌 시를 읽는단 말이냐? 글을 읽는 것이 양반의 특권이라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양반의 특권인가요? 이수연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녀를 보면 볼수록 새롭게 보였지요. 연희는 보통의 양반가 교수들보다도 지식과 지적인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연희야, 종종 너와 시를 나누고 지식 또한 나누고 싶다. 봄비가 내리던 날 이후 이수연의 마음속에는 연희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산책을 하며 그녀를 떠올렸지요. 이날 밤도 그렇게 연희를 떠올리며 홀로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수연은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는 개울가에 다다랐지요. 이수연은 문득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달빛 아래 연희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벗은 몸은 옥으로 조각한 듯한 맑은 피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그녀의 복숭아 같은 둥근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이수연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인가?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물속에서 시조를 흥얼거리며 머리카락을 빗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이수연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훔쳐보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한 이수연은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수연은 뒤로 물러서려다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그러자 깜짝 놀란 연희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십니까? 연희는 놀라 재빨리 몸을 물속에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연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러다 어떨결에 산신령 흉내를 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산신령이다. 산신령님은 왜 젊은 사내 목소리를 내시나요? 나는 젊은 청년 산신령이니라. 목욕하는 아름다운 처자를 지키고 있었노라. 이수연은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창피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지요. 잠시만요. 산신령님, 어찌하여 내빼시는지요? 이수연은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뒤에서 연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도련님 다리는 글재주보다 빠르시네요. 연희는 이수연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물에서 나와 옷을 입었지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선비 이수연은 숲속 깊은 곳까지 도망쳐 나무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연희에 대한 더욱 깊어진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의 벗은 알몸이 자꾸만 눈에 선했지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나는 어찌하여 일이 저급하단 말인가. 한편 연희는 목욕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쉿, 소리내지 말아나다 이수연. 연희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이 그녀의 작은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그의 얼굴이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나요?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왔느니라. 이수연은 그리 말하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커다란 북을 치듯 크게 뛰고 있었지요. 연희야 내가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했다. 온통 내 생각뿐이었다.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노비일 뿐이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내 눈에는 내가 그저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보이느니라. 이수연은 연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깝게 느껴졌지요. 내 붓으로 너의 하얀 도화지의 사랑의 그림을 그리고 싶구나. 연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지요. 도련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저 두려울 뿐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잘못되실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너는 어찌 나부터 걱정을 하는 것이냐. 허나 내 마음이 온통 내게 가 있는 것을 나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느니라. 이수연의 말에 연희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도련님 이수연이 가슴에 들어와 있었지요. 이수연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도 이수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연희야 나는 내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처음입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이수연의 손이 떨렸고 연희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그리고 희미한 달빛 속에서 두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는 이수연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희의 옷자락에 실수를 하고 말았지요. 이런 미안하다 연희야.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괜찮습니다. 도련님 좋은 글은 여러 번 고쳤어야 탄생되는 법이지요. 연희의 부드럽고 다정한 위로에 이수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정신적 교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연희야, 나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의 신부는 사라졌고 오직 순수한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만이 방 안에 가득했지요. 두 사람의 첫 관계 이후 이수연은 밤마다 연희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같이 읊고 수많은 지식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이수연은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물을 길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지요. 그녀는 급히 담장 뒤로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며칠째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견디기 힘들었지요. 설마 이것이 연희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딸거리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 이미 한 달 반이 지나 있었지요. 뱃속에 도련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공포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찌 해야 하나 도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연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수연은 가문에서 내쳐지거나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마도 멀리 팔려가거나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수연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어찌 안색이 좋지 않구나. 몸이 불편한 것이야?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연희는 자신의 임신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수연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찾아와 내 잠을 방해했나 보구나. 오늘은 일찍 돌아가마. 도련님 잠시만 더 계시다 가셔요. 너무 일찍 가시면 제가 그리울 테니. 이수연은 연희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그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임신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우물가에서 다시 구토를 하는 모습을 다른 하녀가 목격했습니다. 연희야, 어디 아프냐? 아니면 혹시 배에 아이라도 들은 것이야? 갑자기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저 음식 때문에 체한 것뿐입니다. 음식에 체했다고? 내 뱃속에 올챙이가 들어가 둥지를 튼 것은 아니고?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연희의 가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소문이 퍼지면 이판 서대감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하녀의 입에서 시작된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수연이 연희를 찾으러 나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보이질 않고 밤에 처소에 가봐도 연희가 보이질 않았지요. 연희가 걱정된 이수연은 고심 끝에 어머니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새 빨래하는 노비들 중에 연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희가 어디 아픈 것인지요? 이수연의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지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없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 아버님께서 그 아이를 팔아버리셨다. 더는 묻지 말거라. 그 말을 들은 이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희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아무리 물어도 어머니는 일체 말해주지 않았지요. 설마 정말로 연희를 팔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수연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빨래터, 창고, 심지어 하인들의 숙소까지 모두 살폈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너 연희를 본 적 있느냐?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모릅니다. 연희를 찾아주는 자에게 크게 포상을 해주겠다. 하녀들은 놀란 눈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큰 포상이라 하니 적잖이 놀랐지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이판 서대감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집안에 연희가 없자 이수연은 마을로 나가 연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으로부터 연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임신한 노비가 팔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수연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요. 임신, 연희가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연희를 찾을 수 없던 이수연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팔려간 연희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아무 생각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판서 대감이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하느냐? 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 물음에 이수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연희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요즘 공부하느라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걱정했다. 이수연은 아버지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나간 후 몰래 서재로 향했지요. 노비 매매 문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판서가 들어왔지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저 과거 공부에 필요한 서책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것은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게 보이는구나. 조심하거라 아들아. 이판서의 경고에 이수연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는 연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리라. 가엾은 연이 배 불룩한 모습으로 끌려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네.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대감께서 들으시면 우리도 큰일 날 것이야. 선비 이수연은 하인들의 숙소 근처 담장 뒤를 지나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이수연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밤중에 그렇게 끌고 나간단 말이야. 아씨가 크게 반대했는데도 판서대감께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지. 그야 당연하지 않은가. 양반집 자제와 노비 사이의 아이라니 그게 알려지면 가문이 망하는 거야. 하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이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들었어. 연희가 팔려간 곳이 최참판날이 집이라는 소문이 있어. 최참판? 그 악명 높은 영감 말이냐? 젊은 여인을 사들여 온갖 못된 짓을 한다는. 그래 바로 그 양반이야. 가여운 연희가 그곳에 가면 견디기 힘들 거야. 그 말에 이수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참판의 악명은 그도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는 서둘러 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연희가 최참판 집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미쳤느냐? 이 밤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형님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아버지의 결정에 네가 도전하려느냐? 당장 그녀는 잊어버려라. 형의 냉정한 거절에 이수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형의 방을 나와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요. 서재에 들어간 이수연은 노비 매매 문서들을 찾아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연희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지요. 노비연이 임신한 상태로 최참판에게 30냥에 매도함. 문서를 읽고 이수연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서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졌지요. 이수연의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글을 안다 그러니 조심하라. 아니 어머니가 이런 메모를? 연희가 글을 아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단 말인가? 이수연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연희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지요. 연희가 글을 알고 시조를 읊고 교양 있는 말투를 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보통 노비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연희야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꼭 찾아내리라.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를 찾아가리라 마음먹었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희를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이판서 이명원이 서원 앞에 앉아 공문서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지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함이냐?
감히 아버지의 서재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아버님 연희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판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노비 하나의 거취를 내가 왜 묻느냐? 아버님, 연희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제 반쪽이자 제 아이를 품은 사람입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내리쳤지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를 더럽힌다. 감히 내가 천한 계집과 정을 통한 것이 사실이냐? 네, 아버님,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린 신분보다 서로를 더 원합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천한 계집과 통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야.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의 마음에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연희는 보통 노비와 달리 그를 알고 시를 읊으며 유식한 말씨를 구사합니다. 이판서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더욱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더러워졌구나. 어찌 감히 천한 노비를 두둔하느냐? 그 계집은 이미 최참판에게 팔렸다. 다시는 그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아버님, 제발 연희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이수연은 실제로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지 이판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거라. 내 아들이 천한 계집을 위해 무릎 꿇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너는 이제부터 방에 갇혀 반성하거라. 한 달 안에 양반과 규수와 당장 혼인을 시킬 것이다. 제 마음은 이미 연희에게 주었으니 다른 여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것이다. 여봐라, 당장 수연이를 방으로 데려가 가두거라. 하인들이 들어와 이수연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아버님, 연희를 찾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이판서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 계집이 그를 안다는 것을 알아챘구나. 위험한 일이 될 뻔했다. 이수연은 며칠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루 3번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희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탈출 계획을 세웠지요. 그는 며칠간 몰래 모아둔 이불과 옷을 묶어 창문 밖으로 내렸습니다. 연희야, 무탈하게만 있어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집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지요. 이수연은 최참판 집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길은 무척 어둡고 험했지요. 돌뿌리에 부딪혀 발바닥에 피가 났지만 그는 연희를 생각하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시커먼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밤중에 혼자 산길을 지나는 양반나리가 다 있네. 하하. 양반나리 주머니에 은자가 가득하겠지? 어서 모두 내놓거라. 이수연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산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지요. 나는 돈이 없어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이요. 거짓말 마라. 그 고운 비단옷을 보아하니 부잣집 도련님이 분명하지. 산적들은 이수연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를 구타했지요. 어디 보자, 이 주머니에는 뭐가 있나? 산적들은 이수연의 비단 옷을 벗기고 주머니를 뒤졌지만 몇 푼 안 되는 동전만 나왔습니다. 글만 읽던 선비 나리 주머니가 바람든 부채보다 가볍구나. 하하하. 쓸모없는 놈이로다. 그냥 두고 가자. 산적들은 이수연을 심하게 구타한 후 그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산길 한가운데 쓰러져 의식을 잃어갔지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이수연은 연희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연희야, 무탈한 것이냐? 내가 너를. 그는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죽으면 연희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탱했지요. 그러나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진 채 산길을 오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사람이 쓰러져 있네. 김상희는 급히 다가와 이수연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요. 이런, 양반 도련님이 이렇게 맞았구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김상희는 이수연을 등에 업고 자신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이수연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는 지끈거렸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갈비뼈의 통증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가? 사흘 동안 정신없이 앓았다네. 중년의 건장한 사내가 약재를 손질하다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나는 행상 김상인이라 하네.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지. 산길에서 자네가 산적에게 맞아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네. 이수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연희를 찾아 떠났던 일 산적들의 습격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본 연희의 환영까지. 연희야, 나는 연희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나려 하자 김상희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진정하게 아직 몸이 다 나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생각에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양반의 아들인 자신과 노비 연희의 사랑, 그녀의 임신, 아버지가 그녀를 최참판에게 팔아넘긴 일까지. 양반의 아들이 노비를 찾아 위험천만한 산을 넘어간다. 허허, 이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소. 김상희는 웃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구먼. 그 최참판이라 나도 들어본 적이 있네. 아주 악명 높은 양반이지.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는지요?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김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지금 모습으로 최참판 집에 가면 의심받을 것이야. 그러니 행상으로 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군. 행상이요? 그렇다네. 행상은 어디든 드나들 수 있지. 귀한 약재와 골동품을 파는 행상이라면 양반집도 문제없지. 김상희는 이수연에게 행상의 옷을 내밀었습니다. 거친 배옷이었지요. 이걸 입으라고요? 그래 양반 도련님아, 그래야 최참판 집에 들어가 연희를 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수연은 망설였지만 연희 생각에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벗고 거친 배옷을 입었지요. 김상희는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네. 양반은 걸음걸이부터 다르니 내 허리를 굽히고 걸어보아라. 행상 이수연은 어색하게 허리를 굽히고 걸었습니다. 아니 그건 허리병 든 늙은이 걸음이지. 행상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걸어야 한다니까. 김상희는 직접 시범을 보였고 행상 이수연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심지어 얼굴에 흙을 발라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꾸몄지요. 이제 행상 기술을 가르쳐 주마. 물건값을 부르는 법, 흥정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양반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이지. 내가 붓 대신 장사꾼의 저울을 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길로 빠지기 마련이지. 자,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고. 우리는 귀한 약재와 골동품을 파는 행상으로 최참판의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최참판이 우리를 드리겠습니까? 양반집 사람들은 값비싼 것에 눈이 멀어 행상의 출신을 묻지 않는 법이지. 특히 최참판은 골동품에 미쳤다고 들었네. 걱정 말게. 행상 이수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연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지요.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내게로 가마. 귀한 약재와 보기 드문 골동품이 있어. 임금님께 진상하려던 것과 같은 품질이요. 백년 묵은 산삼과 고려청자 구경만 해도 복이 온다오. 이수연과 김상희는 최참판의 저택 앞에서 행상의 외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수연은 김상인에게 배운 대로 거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연희가 이 집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시끄럽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이고 나리댁 하인 양반.
우리는 귀한 물건을 가진 행상들이요. 최참판 나리께서 보시면 반드시 마음에 드실 물건들이지요. 하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때 마침 최참판이 가마에서 내려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이고 참판날이 아니시옵니까? 과연 풍채가 남다르십니다. 저희는 귀한 약재와 골동품을 파는 행상들이옵니다. 약재라고? 무슨 약재냐? 행상 이수연은 김상인이 준비한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귀한 모양의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이 인삼은 임금님께 진상하려던 것과 같은 품질이옵니다. 100년 묵은 것으로 양기를 북돋우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지요. 그 말에 최참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뚱뚱한 몸을 움직여 인삼을 자세히 살폈지요. 그럴듯하구나. 그럼 들어오너라. 하인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두 행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수연은 가슴이 뛰었지요. 드디어 연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 인삼이 정말 효험이 있다면 값을 후하게 치르겠다. 날이 이 약재는 특별한 방법으로 다려야 효과가 있어옵니다. 젊은 여인이 다려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라고? 내 날이 젊은 여인이 약을 다려야 약효가 더욱 강해진다 하옵니다. 혹시 댁에 젊은 여인이 계신가요? 최참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행상 이수연을 바라보았지만 곧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 내 첩으로 사무려는 새 계집이 하나 있다. 배부른 것을 사오긴 하였으나 천하절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지. 그 말에 행상 이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말에 그는 연희를 떠올렸지요. 그런데 그때 나이든 하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수연의 진지한 눈빛을 유심히 살폈지요. 행상 양반, 우리 집 새 하녀가 병들어 있으니 좋은 약이 있으면 팔지 않겠소? 병든 하녀라고요? 어떤 병입니까? 임신한 몸으로 끌려와 아이를 잃고 열병을 앓고 있다오. 가엾은 것이. 준단,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거라. 아닙니다. 날이 병든 하녀를 보아야 그에 맞는 약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도 앞으로 달포는 있어야 돌아온다 하니 급한 대로 이 행상에게 보여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리? 참판 최윤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해보거라. 하지만 내 약이 효험이 없다면 내 목도 부지할 수 없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날이. 이수연은 춘단과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연희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지요. 하녀 춘단은 이수연과 김상인을 좁은 행랑채 구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참판 최윤기는 채통이 있으니 여종의 방에는 따라오지 않았지요. 방으로 가는 길에 춘단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상 양반, 당신 눈빛이 보통 행상 같지 않소. 혹시 그 아이를 찾아온 것이오? 그 말에 행상 이수연은 놀라 걸음을 멈추었지만 김상인이 그의 팔을 잡아 계속 걷게 했습니다. 그 아이라니요? 연희 그 아이가 매일 밤 도련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이수연 도련님이라고 불렀어. 그 말에 행상 이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아프오. 아이를 잃고 열병을 앓은 지 한 달이 넘었소. 이제는 살 가망이 없을지도 모르오. 이수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방 앞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춘단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약을 가져온 행상이 왔다. 어서 일어나 보거라. 방 안은 어두웠고 낡은 이불 위에 연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처럼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이 지금은 창백하고 무척 야위어 있었지요. 흡사 꽃잎이 시들어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행상 이수연은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연희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행상 이수연은 연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요. 그 순간 연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십니까? 행상 이수연은 주변을 살피고 김상인에게 문 앞을 지켜달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연희에게 보였지요. 이것은?
연희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도련님 어찌 이런 곳에 오셨어요? 이제 나는 도련님이 아니라 그저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다. 이수연은 자신의 변장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의 아이는 이미 하늘로 갔으니 저도 곧 그 아이를 따라갈 것입니다. 부디 저를 잊고 돌아가세요. 안 돼. 내가 너를 꼭 데리고 갈 것이야.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게다가 저는 이미 몸이. 행상 이수연은 아기를 잃은 연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팠습니다. 연희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꾹 참고 힘내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야. 그는 김상인이 준비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약초였지요. 춘다는 재빨리 약초를 다리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반집 자제가 변장을 하고 사랑하는 여종을 찾아온 것을 보고 그녀도 크게 감동을 하였지요. 양반집 도령과 여종의 사랑을 보면서 춘단 그녀도 크게 감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당신인가요? 이게 꿈인가 해서요. 연희는 이게 꿈이 아닌가 해서 행상 이수연의 손을 꼭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연희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하녀 춘다는 약초를 다려 들어오다가 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김상인에게 다가갔지요. 저 둘을 어떻게 구해낼 생각이요? 참판 나리가 알면 모두 죽을 것이오. 걱정 마시오.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 행상 김상인은 행상 이수연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연희를 무사히 밖으로 데려갈 방법을 의논하였지요. 우선 연희에게 이 환을 먹이게. 그럼 잠시 후 연희의 맥박이 잠시 동안 멈출 것이야. 그럼 그때 최참판에게 보이면 최참판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춘단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소. 당신이 가서 연희가 죽었다 최참판에게 전해주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행상 김상인은 연희에게 특별히 제조한 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희의 맥박이 멈추었지요. 이제 되었소. 춘단이 어서 다녀와 주시오. 춘단이 나가고 잠시 후 참판 최윤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갑자기 죽었다니? 참판 최윤기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이 커 먹지를 못하고 기력이 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맥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참판 최윤기는 놀판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 붙이고 연희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맥은 멈춰 있었지요. 이런 내가 송장을 돈 주고 사온 꼴이 아니냐? 엥쯧쯧. 내 집에서 젊은 여종이 죽어나갔다면 괜히 나만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쯧쯧.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듯 하구나. 나리께서는 오해도 받지 않고 명예도 잃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여인을 망태기에 담아서 우리가 약재인 마냥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춘단 아주머님만 입을 닫으면 아무도 모르지요.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다. 헌데 자네들은 그 계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침 죽은 아들을 위해 영혼 혼례를 올릴 처자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영혼 혼례를 올리고 죽은 아들과 함께 묘를 쓰실 것입니다. 그 말에 참판 최윤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그럼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되겠는가? 그럼 나리께서는 산삼 한 뿌리만 사주시면 됩니다요. 알겠네. 내 산삼값을 후하게 쳐주지. 그리하여 행상 이수연은 연희를 커다란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행상 김상인과 함께 참판 최윤기 집의 대문을 나섰지요. 참판 최윤기 뒤에서 춘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선비 이수연이 약재를 다려 연희에게 가져갔습니다. 연희야, 이것 좀 마셔보거라. 김상인께서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해 주셨느니라. 고맙습니다, 도련님. 연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 가져온 약재를 들이켰지요. 그때 밖에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새들의 청명한 노랫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안정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단다. 이곳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지. 그러니 어서 건강을 찾아 나와 함께 밖의 아름다운 계절을 감상하자꾸나. 연희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도련님 이수연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그런데 비녀에는 작은 인장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윤씨 가문의 것으로 제 진짜 이름은 윤연희입니다. 윤현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시조를 읊고 당신의 책을 훔쳐보며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연은 순간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연희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노비들과 달랐던 것이구나. 제 아버지는 윤참이로 정적의 음모에 휘말려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 또한 거짓 음모로 노비가 되었지만 언젠가 신분을 되찾을 날을 꿈꾸며 살았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수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희 손에 쥐어진 비녀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도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제가 노비인 줄 알면서도 사랑해 주셨는데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실망하실까봐. 이수연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내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연희의 사정을 알게 된 이수연은 밤낮으로 죽어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연희 가족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지요. 깊고 깊은 산속 암자에서 연희는 이수연을 내조하였습니다. 이수연은 연희의 내조를 받으며 사계절 불철주야 공부에 매달렸지요. 그리고 4년이 흐른 어느 날 이수연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원부 감찰이 되었지요. 사원부 감찰이 된 이수연은 연희 가족의 사건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음모를 밝혀냈지요. 전하, 이 사건은 조정대 신들이 연관된 사건으로 주상전하의 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헌부 감찰 이수연, 그대는 청렴결백하여 모두의 모범이 되고 있다 들었다. 어명이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두 조사하여 사헌부 감찰 이수연은 혼탁해진 조정을 바로 세우라.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그로 인해 연희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연희 가족도 모두 살았던 집으로 다시 모여 살았습니다. 노비에서 양반집 교수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성대하고 당당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허허, 저놈이 며느리 덕분에 나보다 조정에서 권력이 커진 게 아닌가. 주상께서 그토록 친애하니 조정에서 그 누가 저놈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하. 아버지 이판서 대감은 아들 이수연을 보며 무척 흡족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척 자랑스러웠지요. 행상 김상인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혼례를 올리는 이수연을 보며 무척 뿌듯해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수연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김상인이 뒷바라지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 하던 날 이수연은 제일 먼저 김상인을 찾아와 넙죽절을 했었지요. 자식 이상의 이수연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연도 그런 김상인을 진정한 아버님처럼 모셨지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천하절생 연희를 내가 빼앗기다니. 내가 바보처럼 속았군 속았어 행쯧쯧. 허나 저 행상놈이 주상께서 가장 친애하는 신하가 되었으니 이젠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아닌가 행쯧쯧. 그리고 혼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 며느라, 이 시아비를 용서하거라. 내가 내게 큰 실수를 하였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서방님을 위해서 당연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임신한 너를 파는 게 아니었다. 내가 뒤늦게 깨닫고 반성을 많이 하였단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아버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면 되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님? 시아버지는 며느리 연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했을 연희를 생각하며 두 눈이 촉촉해졌지요.
그렇게 이수연과 연희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가 되었다는 야담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